네, 베트남 진출 유망 품목 및 시장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2012년 5.03%로 거의 최근 2000년 리만 사태 이후 최저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다음에 점점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5.98, 금년에는 6.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역시 2011년, 12년에 건 10%를 육박하다가 2013년부터는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4.1%로 아주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이 2012년에 사상 최초로 이제 흑자를 기록합니다. 한 7억 불 정도.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이게 한 21억 불로 늘어나고요. 금년에는 이제 국제 원유가 하락, 그 다음에 베트남 수출에서 가장 큰 포션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데 이게 조금 시황이 안 좋을 거라는 예측으로 한 70억 불 다시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상대국을 보면은 수출에서는 미국 수출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이 이제 네 번째고요. 수입을 보면은 중국에서 제일 수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두 번째의 수입국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투자 향을 보면은 베트남이 투자를 받기 시작한 이후 총 작년 말까지 투자된 금액이 2,507억입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가 372억 달러로 일본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의 투자국이 되어 있고요. 금년 1사분기도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을 추이를 보면은 2009년 71억 달러에 그쳤던 수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224억 달러. 수입을 보면은 24억 수입이 80억 불 정도. 보면 점점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무역 흑자 폭이 지금 커지는 상황이 알 수 있습니다. 수출 상품을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은 우리의 베트남 수출은 중화학 제품이 48%고요. 그 다음에 IT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가 33%, 경공업은 17%밖에 안 됩니다. 1차 상품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성질별로 한번 보면은 이제 기계류 같은 자본재가 52%, 그 다음에 원자재가 39%, 소비재는 직접 내구, 비내구를 다 합쳐도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소비재 비중이 한 15%인 걸 감안하면은 아직까지 소비재 쪽에서 우리 수출 여지가 좀 더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이제 진출하실 때 가장 고려할 요소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고려 요소는 기후입니다. 기후. 우리가 베트남 하면은 막 덥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남과 북의 길이가 1650km에 달할 정도로 아주 긴 나라입니다. 그만큼 남북 간의 큰 기후차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연중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이제 한 6월부터 한 4개월 동안 스콜이 내리는 이제 그런 기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북쪽 하노이 지역은 우리처럼 그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있고요. 겨울에는 더 북쪽에는 뭐 눈까지 내릴 정도고 하루의 일교차가 한 20도 이상 되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 요소는 이 베트남을 이 하나의 국가로 봐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세 개의 국가로 봐야 된다. 실제 그만큼 성향도 틀립니다. 북부 지역은 이쪽에 이제 홍강 델타 지역에서 농사를 최소한 1년에 이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체면을 중시하는 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시적 소비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100을 벌면은 이 사람들은 한 80 정도만 쓰는 소비 성향이 조금 낮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중부 지역은 이쪽 중부 지역은 이런 델타 강이 없기 때문에 일모작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정통적으로 아주 가난한 지역이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가격 대비 품질에 아주 민감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100을 벌면 한 50 정도만 쓸 정도로 저축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 메콩 델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은 조금 비슷한데 이쪽은 이제 그 델타 지역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막 산모작, 사모작까지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이제 먹는데 이런 데는 이제 구애가 없었던 그쪽 지역입니다. 보통 이제 100을 벌면 한 120 정도. 굉장히 소비 성향이 높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서양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받아들이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이 수입 제품을 이제 직접 구매를 할 때 뭘 가장 중시하는가? 역시 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다음 세 번째는 많은 게 이제 친구나 지인의 추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 이쪽 나라는 좀 광고를 통한 이 홍보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문조사에는 6위로 나왔지만은 젊은 층을 놓고 본다면은 이 네 번째 정도가 이런 페이스북 이런 블로그를 통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제품 사용 후기 이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진출 유망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소비재 쪽에서 제1의 유망품목은 화장품입니다. 이제 금년 하반기에 이제 한 베트남 FTA가 발효가 될 텐데요. 그럼 지금 평균 한 10% 되는 관세율이 이제 단계적으로 다 철폐가 되게 됩니다. 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베트남 화장품 시장이 큰 규모는 물론 한 5억 달러 정도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닌 편인데 앞으로 성장성은 가장 크다고 이제 전문 조사기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스킨케어나 이렇게 색조 화장품에서 한국 제품이 일제 다음으로 선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베트남이 이제 동남아 한류의 발상지랄 정도로 이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류의 긍정적 효과가 가장 잘 제품에 투영된 것이 이제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도 물론이고 중소기업 화장품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포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이 15살 미만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국가입니다. 국악 시장이 확대될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피부 관리 이런 헤어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틈새 시장 같이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 미백 쪽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피부 트러블 개선 기능이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팩은 이 자외선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전에 이제 마스크팩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자는 게 요즘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고 한국 제품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베트남은 굉장히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큰 국가입니다. 2013년 통계밖에 나온 게 없어도 찾아보니까 한 2억 5천만 달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팔렸고요. 그다음에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홍삼 제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베트남에 유명한 그 민만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녀가 143명인가 돼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인삼이 들어간 그걸 먹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한국 홍삼 제품은 굉장히 인기가 좋고 공무원들이랑 선물로도 최고의 인기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글루코사민, 콜라겐 같은 것들이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입 시장 구조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39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 제품은 미국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호주, 일본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좀 싼 $100 이하 저가 제품들은 이제 중국산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이 향후 한 5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걸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하노이 인구의 56%, 호치민 인구의 48%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품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인 국가의 그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이 기능식품에 의존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아용 완구입니다. 13년에 유아용품하고 서비스 시장 규모가 한 $52억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유아용 완구하고 이게 따로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완구하고 유아용 의료가 합쳐가지고 한 $11억. 중국에 뭐 소황제가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베트남도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놓는 국가가 아니고 한 둘 정도 이제 보통 출산을 합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지출에는 정말 아끼지 않는다. 교육하고 자녀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베트남이 처음으로 1인당 GDP가 이제 $2,000를 넘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공식 통계고, 하노이하고 호치민 지역은 이미 $5,000를 이제 넘는 것으로 각 그 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득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출산하는 애가 적다 보니까 자녀 지출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평균 조사를 해보면 한 달에 한 40불 정도는 애의 용품을 위해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구성을 보면 이제 중국산이 아직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 한국에서 들어온 수입산이 10%, 자국산 완구가 한 1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중국산 유아 완구에서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포탈산 수지라는 게 발암 물질이랍니다. 이게 이제 검출이 돼가지고 그 중국산을 사주는 이제 엄마들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유망 품목은 이제 주방용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한 끼,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하는 습관이 잘 없습니다.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냉장고를 그렇게 크게 쓰지 않고, 그때 먹을 건 그때 준비한다는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관 용기 쪽은 별로 잘 쓰지 않지만은 요리를 하는 그 후라이팬, 냄비 이런 거는 무지하게 많이 구입을 합니다. 우리 한국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보통 한 5,000원 이하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뭐 락앤락, 해피쿡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매장도 있고, 이제 온라인 TV 홈쇼핑에서 이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이제 한 월 소득, 연간 소득 한 이제 10,000불을 중산층으로 보는데요. 이 10,000불 이상의 가구에서는 이제 수입산 주방기구를 이렇게 하고 친지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이제 유행이라고 합니다. 주방기구는 이제 독일제가 역시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산, 그다음 한국 제품들도 엄청 인기가 많은 그 시장입니다. 침구류 시장도 꽤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규모는 이제 올해 한 $2억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한 5년간 지금 계속 20%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북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제 그 덮고 자기 위한 계절별로 침구 수요가 실제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남쪽은 뭐 덮고 자는 것보다는 이 침구류 이런 게 이제 침대 위에 까는 이런 것들이 약간 인테리어 개념으로 많이 이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는 이제 $250 이상 되는 것들은 이제 한국 업체인데 에버피아라고 있습니다. 에버피아.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중가 시장은 이제 베트남산하고 아세안산이 많이 팔리고 있고 중국산은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버피아는 이제 한국 업체인데 베트남 침구류 시장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 맨 처음 침구류 업계가 진출할 때는 역시 이제 유력한 유통업체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바해를 몰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시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도 이제 베트남도 이제 자꾸 그 민간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의료기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진출할 때는 이제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방안과 딜러를 통한 간접 영업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근데 딜러를 통하게 되면은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미션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의 작년에 이제 한국 의료기기 수출 조합에서 의료기기 수출 지원센터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진출한 신한은행 현지법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베트남은행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은 이 조합이 추천을 하고 신한은행이 대출을 하고 이런 구조로 지금 의료기기 영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기업이 그 베트남 공공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공공병원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뭐 할 수 없는 규제들을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농산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베트남 굉장히 먼 지역이고 그만큼 이제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또 이런 농산물은 검역도 좀 까다로운 편이고 그래서 진출하기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베트남도 이제 이 한국 그 베트남의 한국기 유통업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만 해도 지금 10호점을 오픈했고요. 2019년까지 65개를 지금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유통망이 이제 갖춰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마트가 금년에 1호점, 내년에 2호점 이런 식으로 베트남 진출을 지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산은 안전하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산 농산물도 많이 들어오는데 위해 농약 이런 문제라 해가지고 한국산의 신뢰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진출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팽이버섯이나 느타리 버섯 같은 그 버섯류, 그다음에 사과, 배, 딸기 같이 거기 현지에서 잘 구하기 힘든 과일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남부, 북부가 좀 틀립니다. 남부 지역은 이런 전기밥솥이나 믹서기, 요구르트 메이커 이런 게 주석이 이런 것들이 많이 한국 제품들이 팔리고요. 북부 지역은 이제 날이 습해가지고 이 빨래가 잘 안 마릅니다. 그래서 의류 건조기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기를 없애주는 제습기 이런 것들이 유망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유통시장을 간략하게 표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70년대 우리가 가격 위주의 시장이었던 것처럼 지금 베트남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왔다가도 이제 가격 때문에 결국 서로 안 맞아가지고 계약까지는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제일 차의 요소는 일단 가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점점 재래시장에서 신유통으로 점점 이제 유통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한 13대 87 정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유통 중에서 베트남계도 이렇게 베트남계도 이렇게 지금 꿈마트라는 게 굉장히 좀 제일 큽니다. 71개. 그다음에 비나텍스 마트도 있고요. 이런 마트에 그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어들을 접촉하면은 그만큼 이제 쉽게 유통망을 같이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계로는 이제 메트로하고 롯데마트, 이온, 자이언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큰 업체 말고 한인 유통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노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셨는지 모르죠. K마트 이런 것도 많고요. 남부 쪽은 이제 스카이마트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파일럿 테스트용으로 진출하기 위해는 접촉하기 좋은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전에 그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체로 이제 코피아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코리안 오버시즈 푸드 임포터즈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동남아에 있는 6개국의 한인 업체들을 모아서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면 좋을 텐데 그때 딱 한 번 1년 하고는 이제 사장이 바뀌니까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4대 홈쇼핑이 지금 베트남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현대는 아직 본격적으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홈쇼핑 채널을 이용한 것도 아주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많이 팔리는 게 이제 건강식품하고 헬스기구, 주방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이제 온라인 쇼핑도 많이 있는데 아직 한국 제품은 그렇게 진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특성상 이게 카드 결제보다는 물건을 보고 이제 지불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직 온라인까지는 한국 제품이 진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